5세 때 있었던 일이 20대 때 이렇게까지 영향을 줘? 근데 문제는 이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뇌가 그냥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잘. 이 아이의 만족을 느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능력들이 2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4세, 7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만 3세, 6세라고 하는 이 시기인데, 이 3세, 6세, 4세, 7세의 이 시기는 바로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함으로써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성 발달의 요구가 생기는 시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를 만들어주는데 핵심이 되는 자기조절 또는 욕구 지연, 만족 지연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결국에는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뇌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뇌가 그냥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잘. 부모의 훈육, 부모의 적절한 통제, 물론 이걸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학습이 기본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기본이 뭔가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 이 아이의 활동성, 이 아이의 신체적 활동성이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만족을 느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자기 조절에 대한, 자기 통제에 대한 능력들이 2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만 4세 플러스 한 3, 4개월 되는 아이들의 활동량을 유치원 한 군데를 측정해서 봤더니 거의 하루 동안에 10km를 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남녀의 차이가 있고 개인 차이가 있어요. 평균이 한 10km쯤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럼 이게 10km면 어떤 정도냐?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대병원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10km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애는 못 가고요. 애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보기를 차고 걸어봤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일단 대학로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대문 운동장을 지나서 예수의 전당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 1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루 동안에 여기서 하루란 24시간이에요. 24시간 동안의 활동량을 액티그라프라고 하는 발목에 차는 시계 같은 걸로 측정해 봤더니 적게 움직이는 애는 5km, 많이 움직이는 15km까지도 움직이는데, 이 친구는 이제 ADHD 가능성이 있는 친구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10km가 중앙값이라는 겁니다. 10km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일단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뇌는 활동성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우리 아이가 움직여서 뇌를 자극해 주는 것도 있지만, 많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가 자극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정교하게, 더 정확하게, 더 조절을 잘하면서 움직이면 점점점 그게 이 운동 조절 기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반대로 뇌가 활성화가 되면 그 활성화된 뇌의 탑다운 시스템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 4세, 7세 사이에는 운동을 억제시키면 아까 얘기한 자기조절 능력 발달이 늦어진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감정의 조절, 충동의 조절 이런 게 오히려 늦어진다. 반대로 아이들한테 신체 운동을 많이 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활동성을 증가시켰더니 산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분해지고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그리고 충동성, 공격성 이런 감정 조절의 문제들도 상당히 완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그 강도와 빈도에 맞게끔 구성하라는 거죠. 이 맨 위에 있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맨 위에는 지금 텔레비 보고 있는 거, 스크린 타임이에요. 그렇죠? 게임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쇼츠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주고 점진적으로 늘릴 것들, 또래들하고 같이 그룹 액티비티 하는 거, 또는 스포츠 액티비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랫부분은 이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다양하게 넓게 꾸준히 시키는 것들을 나열했는데, 흥미롭게도 이 미국 NIH가 가장 추천하고 있는 아이들의 데일리 액티비티는 집안일 도와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길 기대하거나 잘하길 기대하는 게 아니죠. 개 산책 나갈 때 옆에 데리고 가서 한 바퀴 쭉 돌 때 같이 산책시키고,
엄마가 청소할 때 옆에 너도 들어와서 걸레질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물건 옮길 때 아이가 옮길 수 있는 작은 것들 아이가 스스로 옮길 수 있게 기회 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루틴 액티비티를 많이 늘리라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스포츠 활동, 그룹 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늘려나가면 아까 얘기한 정말 하루 동안 7km, 8km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족감을 꾸준히 얻게 되면 만 5세쯤 되면 이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조절하면서 규칙을 지키고 규칙에 기반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그런 플레이, 그런 활동 충분히 다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협동을 배울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목표를 가지고 어떤 goal directed behavior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세, 7세 동안의 이런 기본적인 활동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조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면 조절 능력의 기초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두엽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4세, 5세 때의 활동성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운동 조절 중추, 운동 중추, 그다음에 감각 중추, 이 시지각 연합 중추 이런 데가 이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처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활성화되는 부위가 어디냐? 그거를 컨트롤해 주는 전두엽 부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두엽 부위의 활성화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당장에 원하는 욕구들, 그러니까 당장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먹고 싶은 거, 그렇죠? 뭐 갖고 싶은 거, 내가 당장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요 지점, 욕구 지연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자기 조절 능력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이환된다는 거예요. 전두엽의 발달이 시작됨에 따라서.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테스트가 바로 마시멜로우 테스트라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라고 하는 굉장히 먹고 싶어하는 미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거를 이제 주면서 이거를 네가 안 먹고 15분을 기다리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하고 진짜 안 먹었으면 2개를 더 주겠다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15분이 지나서 와봤더니 600명의 교직원의 자녀들 만 4세, 5세, 6세 되는 아이들에서 200명만이 참아냈다는 거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리느냐 하면 미국은 참 돈이 많은 나라예요. 이런 연구에 엄청난 자금을 대줬어요. 40년을 추적 관찰하게 이 연구비를 대줍니다. 처음 15년은 이 아이들이 대학교 입학 직전까지, 즉 SAT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 학력고사를 보는 그 시기에 이제 팔로업이 1차 팔로업이 돼요. 15년 팔로업이. 그때 결과를 보니까 점수가 20% 이상 높아요. 200명의 아이들이 나머지 그거를 그냥 먹어치운 400명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20%가 높았고, 그 다음 넥스트 15년을 더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 40대, 3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이때 평가한 건 뭘 평가했냐 하면 얼마나 부부 간의 관계가 좋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느냐를 봤는데 훨씬 더 이 사람들이 200명의 아이들이 중년이 됐을 때 더 좋은 관계와 좋은 스테이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5세 때 있었던 일이 20대 때 이렇게까지 영향을 줘? 아니 5세 때 했던 그 마시멜로 먹냐 안 먹냐가 40대 결혼 위기에 처하냐 안 위기에 처하냐를 결정져. 이런 이제 굉장히 연결시키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결과들을 산출한 거예요. 이 연구에 반박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디베이트가 많이 붙어서 지금은 이제 요 한 15년 팔로업 결과까지만 믿어주는 상황입니다. 현재는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그 15년 뒤의 결과만을 고려하더라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스스로가 자기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참아낼 수 있고 좀 더 큰 결과를 예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당장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은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기 조절 능력이 더 좋은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의 베이스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만 5세, 6세 때부터 아주 액티브하게 디벨로핑 되는 전두엽의 발달의 그런 정도에 따른 차이가 아니겠느냐
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엽 발달을 도와주는 교육, 전두엽 발달을 도와주는 양육,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 연구 이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결론들을 종합해 보면 어떠냐. 결국에는 뭐 공부하거나 뭐 학습하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전두엽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극이 됐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정보들을 통합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종합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결국에는 만족지연, 욕구지연, 자기조절, 전두엽 발달, 그리고 논리적 사고, 종합적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발달 트랙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방법 중에 여기 제안된 것들이 사과는 불다라는 단순 암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붉은 과일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아이들끼리 토론시키고 토론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하고 증명해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그거예요. 또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과정은 결국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걸 해야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오늘 문제 풀고 자야지. 너 이거 엄마하고 약속했으니까 오늘까지 이거 마무리해야지. 청소 네가 해야지. 강아지 네가 목욕시킨다고 했지. 네가 목욕시켜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아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엄마 또는 아빠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부여가 되고 지속성이 부여가 되려면 이 부부 간의 적절한 자기 통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자기 통제의 정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는 그냥 시켜. 야, 뭘 기다려. 그냥 먹어. 야, 먼저 먹고 보자. 일단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대는데 막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엄마 올 때까지 안 먹기로 했지? 곧 오실 거니까 기다려보자. 5분, 10분 더 기다릴 수 있지? 이러면서 참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키우는 거. 결국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부부간의 소통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활동성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풍부한 경험이다. 네, 풍부한 경험.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적 호기심이나 상상력, 그러니까 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있는데 특히 이 시기 때 권장되는 거는 창의력과 상상력과 다양한 모험심, 새로운 거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왕성할 때니까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래서 신나게 놀면서 동시에 협동과 경쟁을 함께 배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두엽 활성화가 되는 거죠. 싸우기만 하면 그거는 전두엽 활성화가 아니에요. 싸우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야지만 될 때는 협동을 또 이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련의 어떻게 보면 시프팅, attentional shift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전두엽의 헤드쿼터가, 특히 전두엽의 헤드쿼터가 적절한 자극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가 된다는 거죠. 아빠의 양육, 이걸 왜 갖고 나왔냐? 사실 아빠의 양육은 이제 당연한 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아빠의 양육 그런 게 뭐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질문을 받아요. 오늘도 아마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아버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좀 나중에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아빠의 양육에 대한 그래서 연구를 제가 하게 됐어요. 아빠가 양육하면 뭐가 좀 다른가? 그랬더니 친구 관계, 사회성 발달에서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빠가 그 아이의 영유아 아동기에 개입을 해서 충분한 소통과 상호작용과 놀이활동을 해준 경우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왠지는 몰라요. 이건 현상학적인 연구예요.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 좋아져. 기술. 얘기 쓱 가서 버는 거, 놀 때 쓱 끼는 거, 이런 걸 더 잘해요. 아빠들이 그런 거 원래 잘하나 봐. 이렇게 쓱 가서 쓱, 다른 사람 모르게 쓱 끼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애들이. 그 형제 자매 관계도 좋아져요.
같은 내 그 시블링끼리의 관계도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룹일수록 사회망이 넓어지고요. 사이코패스가 줄어요. 아버지가 양육을 하게 되면. 약간 도덕적인 관념들을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들이 전달한다는 연구들도 많아요. 엄마는 애정 기반, 아빠는 규범 기반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아버님 할만하죠? 진짜래요. 이거는 여러 나라 연구에서 같이 제가 메타 아나리시스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양육이 개입된다는 건 어머니의 양육이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양육이 조금 쉬워지면 어머니가 확실히 안정감이 생기고 그게 정서적 안정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빠의 양육은 사실은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이펙트가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전달되는 인다이렉트 이펙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빠가 잘해서는 아니고 엄마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많은데 어쨌든 뭐 결과는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연구나 이런 걸 많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많은 아버님들이 본인이 요즘 육아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넌지으시 물어보십니다. 저한테. 선생님, 근데 그 육아를 위해 저도 많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가끔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아니,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궁금증 가질만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리 애를 열심히 키우는데 그런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뭐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몇 개 종합해 보니까 아버지들은 확실히 이득이 있어요. 조금 이득은 있는 게 뭐냐면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이 좋아진다. 이런 연구들은 많은데 아버지들은 훨씬 더 다양해요. 이게 좋아져요. 아빠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이득이 있어. 엄마들의 이득은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요. 아까 정서적인 거, 뭔가 인지적으로 사랑에 대한 감정, 또 깊이 있는 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엄마도 이득이 있는데 엄마들은 대개 7년 정도 가요. 그 이득이. 양육을 하게 되면 한 7년 정도 그런 이득이 있다가 7, 8년 지나면서 그게 사라지거든요. 아빠들은 20년까지 이득이 있어. 어떤 이득이 있냐?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뉴질랜드의 이 50년 한 연구인데 양육에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참여한 아버지 집단하고 똑같은 마을,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똑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인데 6개월 미만 참여한 아버지들을 비교한 거예요. 쭉 팔로우업하면서 했더니 20년이 지나서까지 교통사고 훨씬 덜 일으키고 병원 입원도 줄고 굉장히 건강한 신체적 상태로 중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양육을 하는 아버지들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피한다는 겁니다. 담배도 안 피우실 거고 예를 들면 술도 자제하실 거고 운전할 때도 아이가 옆에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아주 조심하게 되고 정속 운전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회적인 압력들의 경험들이 아버지들의 본능적 공격성을 완화시키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진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 자체가 너무 다이나믹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 많은 어떤 연구들을 보면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좀 그런 마음으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이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